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70대 할머니입니다. 언제 세월이 이렇게나 지나 제가 70대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아직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때때로 제 나이를 깨닫게 되면 지나간 세월이 야속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런 감정을 느끼시겠죠. 슬픈 일이긴 하지만 자연의 섭리니 뭐 어쩌겠냐 하며 그런 생각을 떨치려 하는 요즘입니다. 저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리고 남편, 이렇게 네 식구가 있습니다. 딸과 아들과는 연락이 오랜 시간 닿지 않다가 최근에 다시 닿았네요. 한 몇 년간은 서로 없는 사람들처럼 지냈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자식 같지도 않은 그 자식들이 그동안 저희 부부와 연락을 끊고 살았던 이유와 지금은 왜 또 연락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말이죠. 아마 들으시는 모든 분이 다 욕을 하실 테고 또 제 자식이 욕을 먹겠지만 그러라고 보내는 거니까 들으시고 마음껏 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래도 그놈의 자식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 같기는 하지만 말이죠. 저와 제 남편은 자수성가했습니다. 원래 둘 다 타고나길 가난한 집안에서 힘들게 컸거든요. 둘 다 안 해본 일 없이 하면서 악착같이 살았고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다가 연애와 결혼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나서 운이 많이 따랐습니다. 남편이 시작했던 조그만 사업 아닌 사업이 잘 돼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팔고 또 그렇게 판 돈으로 산 땅이 재개발이 들어가고 또 그 돈으로 얻게 된 사업장이 순항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에게 참 복인 사람인가 보. 남편이 저에게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참 복이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말이죠. 결혼하고 인생이 순탄하게 잘 풀렸으니까요. 저나 남편이 하도 없이 살아서 그런지 돈을 벌게 된 다음부터는 정말 가족을 위해 다 썼던 것 같아요. 특히 자식들에게 말입니다. 저희 부부가 워낙 어렸을 때 없이 자라 그런지 못 해본 거에 대한 한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식들만큼은 그런 부족함을 하나도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저나 남편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래서는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이지 부족함이라고는 없이 키웠습니다. 입에서 말이 채 떨어지기 전에 원하는 것, 필요한 건 그야말로 다 가져다 바쳤어요. 사람들은 애들을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고들 했지만 당시에 저희 부부에게는 그런 말들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저 코트 사줘. 저 운동화가 너무 갖고 싶어. 그래. 니들 갖고 싶다는 거 내가 다 사줄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저희도 잘못하긴 한 것 같아요.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으니 말입니다. 세상에 힘든 것도 있고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제대로 가르쳤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돌이킬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 결과는 너무나 뻔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저희 두 명의 자식놈은 본인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이고 막대먹은 자식들로 컸어요. 물론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나서부터 그 점을 알고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라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해줄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싸고 돌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만큼, 위하는 만큼 아이들도 표현은 제대로 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저와 남편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또 사랑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아빠 회사가 완전 다 망하게 생겼다는데 그게 정말이야? 요즘 조금 힘든 건 맞는데 너희 아빠 워낙 다 이겨내시는 분이잖아.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어떻게 걱정을 안 해? 그러게 다 정리하고 이제 현금화하라고 내가 수백 번은 더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우리 집 재산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마 다 날린 건 아니죠? 그쵸? 그때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거리감, 실망, 뭐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사업이 안 좋아졌다는 말에 본인들의 아버지를 먼저 걱정하기는커녕 혹시나 재산이 없어졌을까봐 자신들에게 한 푼이라도 덜 오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그랬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좋다는 과외는 다 시키고 가고 싶다는 학원은 다 보내고 유학이다 뭐다 다 지원해주면서 인류대에 나오게 했고 좋은 직장을 가지게 했고 또 좋은 집안에 시집 장가를 보냈습니다. 뭐 하나 모자람 없이 아니 넘치게 해줬어요. 결혼할 때도 혹시나 기가 죽지는 않을까? 그 누구보다 화려하고 빛나게 또 시댁 식구들 처가 식구들에게 예쁨만 받으라고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줬고 말이죠. 그렇게 결혼하고 점점 집에 뜸하게 오고 연락도 잘하지 않을 때도 서운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부담감을 느낄까 걱정이 되어서요. 시댁이나 처가에서 연락하면 며느리나 사위가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너희 부부는 조금 유난이야. 그렇게 공부시켜줘. 결혼할 때 칩해줘. 재산도 턱턱 쥐어줘. 아휴, 해줄 건 다 해주고서 뭘 그렇게 눈치를 봐?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애들 불편할까봐 그런 거지. 그게 눈치 보는 거야. 다 주고 눈치를 보고. 아, 왜 그러냐? 그러니 그것들이 지들이 다 받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연락도 안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물론 저도 내심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는 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하는 것만큼 아이들이 저희 부부를 부모로 생각하고 챙겨주고 있지 않다고 말이죠. 그러던 중에 남편의 사업이 최종 부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빚을 크게 지며 사업을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빚쟁이에게 쫓겨야 하는 신세가 되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집에 있던 돈을 조금 정리하고 이제 작은 집으로 이사를 내 저희 부부 남은 생 조용히 보내자. 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살기에는 충분하고 남는 재산이 있었으니까요. 아니, 일찍 정리하지. 아버지는 그 나이에 사업을 왜 계속해서는 있던 재산까지 다 날려요? 이게 뭐야? 그래서 빚은 없으신 거 확실하죠? 그런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래, 빚은 하나도 없다. 있던 재산 정리해서 갚는 걸로 마무리했어. 니들한테 물려줄 건 없겠지만 그래도 빚은 없으니 안심해라. 제 그 말에 아들이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게 문제잖아요. 물려줄 게 없다는 게. 아니, 어떻게 사업이 망하면 그 재산이 다 없어져요? 여태 니들 공부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또 시집 장가까지 다 보내줬고 또 우리한테 받아간 게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재산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 건 무슨 경우니? 제 그 말에 아이들이 잠시 입을 다무는 듯 했습니다. 줬던 거 다시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그만하고 니들은 이제 가보거라. 그 소리를 듣고서 집을 나갈 때까지 딸과 아들은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런 두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때 그렇게 키우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밖에 모르는 아이들로 컸다는 것. 사실은 우리 부부에게 크게 애정이 없고 그저 돈을 주는 사람으로만 여긴다는 것에서 굉장히 마음을 많이 다쳤던 것 같습니다. 돈을 다 날렸다는 말은 정말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정말로 다 날린 게 아니기는 했습니다. 남편이 사놓은 부동산이 꽤 남아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그 사실을 몰랐고 말이죠. 그리고 제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도 남편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묻더군요. 요즘 애들이 연락도 아예 없고 내가 전화해도 안 받아. 무슨 일 있는 줄 알아? 그냥 바쁘겠죠 뭐. 그 무렵 남편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았거든요.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뭔가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가 되어서
병원 신세를 계속 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들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 없고 돈 이야기만 하던 자식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남편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당신은 당신 몸이나 걱정해요. 아니, 애들 보고 싶으니까 그러지. 그 말에 남몰래 눈물도 흘렸던 것 같습니다. 평생의 가족들을 위해 밤낮 없이 고생만 하고 또 그렇게 벌어다 준 돈으로 호의호식이라고는 다 하고 고생 없이 누리기만 하면서 큰 것들이 감사함을 하나도 모른다는 점에서 정말이지 정말 너무 괘씸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건강이 염려되어서 그냥 뭉뚱그려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말이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남편은 아이들의 속마음을 알아챈 건지 아니면 포기를 한 건지 더 이상 자식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간간히 손주를 보고 싶어 하는 듯 보였지만 그 외에는 거의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자식들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간혹 주변 사람들이 자식들의 안부를 물어왔지만 그저 해탈한 듯 잘 살겠지 하는 대답만 할 뿐 다른 말을 보태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던 그래도 자식 새끼들이라고 욕먹는 건 싫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등산을 가기로 해서 이른 아침부터 준비 중이었는데 화장실에 들어간 남편이 한참을 나오질 않는 겁니다. 여보, 화장실에서 뭐해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대답이 없었어요. 순간적으로 어딘가 쎄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기분 있잖아요. 갑자기 너무 불안해서 손이 떨리는 그런 기분 말이죠. 여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또 떨리는 손으로 남편이 들어간 화장실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안색이 파랗게 질린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여보. 무슨 정신으로 119에 신고하고 무슨 정신으로 남편을 따라 구급차를 타고 무슨 정신으로 응급실에 갔는지 도통 제대로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였어요. 정말 정신이 혼미하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구나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봐도 그때 기억은 드문드문 끊겨 있어요.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정신없이 응급치료를 받고 이번 수속을 마치는 동안에도 자식 새끼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안 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가족분들 다 부르세요. 라는 말에 손을 덜덜 떨며 전화했어요. 하지만 놀란 기색도 없었고 둘 다 내내 거리기만 하고 결국에는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그 둘은 제 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다는데 와볼 생각은커녕 걱정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애들을 자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냥 정말로 남보다 못한 사이죠. 그렇게 며칠을 자식놈들이 나타나지 않고 저 혼자서 남편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남편이 깨어나지 않는 며칠이 정말이지 지옥 같았지만 그래도 사람만 달라고 무슨 후유증이 있어도 좋으니 내가 옆에서 다 돌볼 수 있으니 사람만 있어 달라고 그렇게 빌고 또 빌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저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동생이 와서 자리를 비웠다 돌아왔더니 남편이 병실에 없었어요. 아니, 여기 있던 환자 어디 갔어요? 그게... 제 질문에 간호사가 눈치를 보며 망설이더군요. 저는 그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정신을 놨습니다. 멀리서 아득히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도 같았어요. 눈을 떠보니 응급실 천장이더군요. 꿈이 아니라는 걸 깨닫자마자 다시 남편이 있던 병실로 갔어요. 아무도 없더군요. 그런 저에게 병원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내려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자식분들이 오셔서 절차 밟으셨습니다. 정말로, 진짜로 남편이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치솟더군요. 인제 와서 빈소를 차렸다는 자식들의 이야기에 말입니다. 저는 손을 덜덜 떨며 마련되어 있다는 빈소로 갔던 것 같아요. 아버지, 진짜 재산 하나도 없으시대? 아닐걸. 그래도 조금 남겨둔 건 있으실걸? 그래도 그건 어차피 지금은 다 엄마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 앞으로도 좀 남겨두셨겠지. 설마 아니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그 말에 정말 단전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앞에 두고 어떻게 자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불효자식이라도 그건 도를 넘는 행동이잖아요. 그 전에 내가 가만 안 있는다. 제 그 소리에 딸아이와 아들이 놀라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둘은 제 소리에 놀란 건지 저를 보고 놀란 건 아니었어요. 이미 제가 그런 말을 듣던 말던 상관없는 아이들이었으니까 말이죠. 괜찮으세요? 걱정이라고는 되지 않는 얼굴로 그렇게 묻더군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왜? 나도 안 죽어서 섭섭하냐? 아니, 뭔 말을 그렇게까지 하세요? 방금 니들이 돈 하는 거 다 들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몇 년 만에 나타나서는 돈을 안 주면 가만 안 있어? 니들이 사람 새끼들이야? 어? 제 말을 가만 듣고 있던 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울고 불고한다고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시는 것도 아니고 재산 같은 건 빨리 정리하는 게 좋잖아요. 누가 좋은데 너희나 좋겠지. 그리고 그렇게 받아가 놓고 아직 받아갈 게 있다고 생각하니? 있어도 없어도 니들한테 줄 건 없다. 아니, 엄마가 우긴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법적으로 엄연히 자식들이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내가 못 준다. 너희 같은 폐륜아들한테 재산은 못 줘. 아니, 어머니, 아무리 그러셔도 저희 지분이 있다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나타나는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저는 김상덕 씨 변호사 오진영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변호사가 따로 있다는 것도 그날 처음 알았거든요. 재산을 미리 정리해뒀다는 사실도 말이죠. 김상덕 씨께서 살아계실 때 유언장을 저를 통해서 작성하시고 공증 받으셨거든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서 이 모든 내용을 다 이야기해줬으면 한다는 고인의 유언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고인의 유언장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식 새끼들만 얼떨떨한 건 아니었어요. 저도 얼떨떨했습니다. 남편에게 유언장이 있다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일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자식들도 마찬가지인 듯 했습니다. 아니, 남은 재산 그거 얼마나 된다고 유언장까지 쓰셨대? 그러게나 말이야. 하여간 아버지도 유난히 실하니까. 자기들이 아버지 살아생전에 못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그로 인해 남편이 재산을 많이 물려주지 않을 걸 알았는지 어쨌는지 남편이 유언장에 있다는 사실을 그다지 반가워하는 눈치는 아니더군요. 김상덕 씨의 동산과 부동산, 모든 재산의 총합은 185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뒷자리까지 더 있긴 한데 그건 생략할게요.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했어요. 네? 얼마요? 185억 6천만 원입니다. 네? 180억이요? 뭐라고요? 아버지가 그 돈이 어디 있어서? 놀란 건 당연히 저뿐만이 아니었고요. 같이 사는 저도 남편에게 그 정도의 재산이 있다는 걸 몰랐는데 자식들은 당연히 몰랐겠죠. 아니, 그 돈이 다 어디서 어떻게? 김상덕 씨가 가지고 계셨던 부동산이 최근에 크게 올랐고
또 여기저기 투자를 좀 하셨는데 그게 이익을 꽤 많이 봤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정리하면서 빚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고요. 분명히 저에게는 빚이 꽤 된다고 했었거든요. 남편이 왜 거짓말한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곧 알게 되었지요. 고인의 유언에 따르면 전 재산 중 절반인 90억가량은 기부될 예정입니다. 뭐라고요? 기부요? 절반이면 90억이나 기부가 된다는 말이에요? 네. 빈곤 노인과 아동에게 골고루 기부될 예정이에요. 기부처도 생전에 이미 다 찾아서 유언장 작성하셨습니다. 아니, 아버지 미치셨던 거 아니야? 어떻게 90억을 남한테 줘? 그 말에 제가 욱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치시다니. 너희들이 남들보다 못하잖아. 너희 같은 자식 새끼들에게 줄 바에야 어려운 사람 돕는 게 100배 1000배 낫다. 제 그 말에 딸아이와 아들아이가 저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려 했지만 그 말을 변호사가 다시 막았습니다. 저 계속해도 될까요? 그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도 그 다음 말을 기다리는 듯 했어요. 180억 중에 90억을 기부한다고 해도 아직 90억이라는 큰 돈이 남아있으니 말이죠. 그 중에 얼마나 정도는 본인들에게 돌아올 거라고 아마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겁니다. 자기들이 한 짓은 생각하지 않고 말이죠. 죄송합니다. 이야기하시죠. 부끄러워서 낯이 뜨거워지더군요. 그곳에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연락받고 급하게 온 친인척들도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돈 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붉히는 자식들을 보고 있는 게 너무 부끄럽고 너무 통탄스럽고 슬프기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90억 중에 50억은 고인이 생전에 운영하셨던 그 회사가 망해서 직장을 잃으신 분들을 위해 쓰일 겁니다. 재단의 형식으로 말이죠. 참, 남편답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회사가 망하고 나서 자기도 자기지만 한순간에 직장을 잃고 생계가 곤란해진 사람들을 많이 걱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남편이 그럴 법하다고 충분히 와닿았던 것 같아요. 물론 자식 새끼들은 그렇지 않은 듯 보였지만 말입니다. 뭐라고요? 50억을 전 회사 사람들에게 쓴다고요? 아버지 그 유언장 쓰실 때 멀쩡하셨던 거 맞아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군요. 저는 정말 이 상황에 기가 차고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이 유산 문제로 그러고 있는 게 너무나 수치스럽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인척들도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자식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말입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은 부인분께서 알아서 쓰시라고 유언 남기셨습니다. 살짝 의외긴 했어요. 물론 자식들이 못났다고 생각했다는 것도 또 서운하다고 섭섭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남편은 자세한 내막 같은 건 전혀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크지는 않더라도 자식들에게도 조금의 재산을 물려줄 걸로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생각은 저만 하는 건 아닌 듯 했습니다. 저희한테는요? 자식 두 분께 물려주신 재산은 없습니다. 뭐라고요? 정말이에요? 누락된 거 아니고? 네, 자식 두 분께는 없을 거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셨고 이 부분을 여러 번 확인하고 공증까지 다 받으셨습니다. 법적으로 두 분은 한 푼도 받지 못하세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듯 딸과 아들은 충격받은 얼굴로 잠시 멍하게 있더니 이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니, 아버지 정말 제정신이셨던 거 맞아요? 소송 걸 겁니다. 자식들이 받아야 할 그 지분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수 없게 법적으로 다 옳게 쓰인 유언장이에요. 남편의 변호사는 정말이지 단호하더군요. 저는 일단은 아이들에게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빈소였어요. 더 이상 소란이 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제대로 슬퍼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을 이런 식으로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니들 둘은 그만하거라.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 이 무슨 짓들이야. 무슨 짓이냐뇨. 그렇게 따지면 아버지가 먼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신 건데. 아버지가 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셔? 니들은 이미 충분히 많이 받았고 또 아버지 사업 망하자마자 마치 없던 사람인 것처럼 부모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사실상 없던 사람 취급했으면서 인제 와서. 제 그런 말에 아들이 아악 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더군요. 어딘가 이성을 잃은 미친 사람 같아서 순간 무섭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눈이 반쯤은 돌아 있었거든요. 좋게 말할 때 돈 내놔. 아니면 내가 여기 다 불 지를 거야.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어? 그게 지금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아들놈이 할 소리야? 아버지가 지금 저희를 자식으로 생각을 안 하시니까 상관없어요. 우리를 자식으로 생각했으면 어떻게 재산을 한 푼도 안 주실 수 있냐고요.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가만 안 있을 거야. 가만 안 있으면 진짜 이놈의 장례식장 불에 태워버리든 죽은 아버지를 살려내든. 그때였습니다. 죽은 네 아버지 살려낼 필요도 없고 장례식장 불 태울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하며 뒤에서 불쑥 나타난 이는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저는 정말 놀라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사람이 정말 놀라면 입으로 그 어떤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그때 제가 딱 그랬어요. 입에서 어떤 말도 나오지 않고 그냥 어버버거리게만 되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한테는 내가 차차 설명하겠소. 하고 말이죠. 그리고서는 변호사를 향해 물었습니다. 녹화는 다 했는가? 네, 다 했습니다. 그 변호사는 이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그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남편이 다 꾸며낸 거라는 것을 말이죠. 많이 놀라기도 했고 저에게까지 그 사실을 숨긴 남편이 조금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잘못된 줄 알고 너무 놀라고 슬펐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남편이 살아서 제 앞에 있는 것, 그거면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먼저 남편에게 다가가서 말을 하더군요. 진짜 아빠 맞아? 아니,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남편은 자신에게 다가온 딸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남편의 그런 눈은 처음 보는 눈이었기 때문에 저도 살짝 놀라기는 했습니다. 왜? 안 죽어서 아쉽냐? 아니, 아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놀라서 그러지. 돈 아니면 부모 취급도 안 해준 것들이 놀라기는 뭐가 놀라. 여태 받아 처먹은 건 생각도 하지 않고 물려줄 재산이 없다니까 장례식장에 불을 지른다고 하질 않나. 여기 친인척들 다 와 있는데 지 엄마한테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질 않나. 니들은 오늘부터 내 자식 아니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의 그 말에 딸아이가 눈을 돌리더군요. 본인이 생각해도 오늘 본인의 행동이 과하긴 했던 거였겠죠. 그제야 주변을 살피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면 말입니다. 하지만 아들 자식은 달랐습니다. 지금 저희 시험하신 거예요? 아들의 그 말에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어요. 정말로요? 아버지, 저희 시험하신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되냐? 아니, 어떻게 자식들을 이런 걸로 시험할 수가 있으세요? 니들이 자식같이 군 적이 있냐? 아버지 사업 망했다니까 연락 딱 끊고는 수년 동안 손주 한 번을 안 보여주지 않나. 아프다고 병원에 누워있다고 해도 한 번 찾아오지를 않나. 니들 같은 놈들이
어떻게 자식이냐, 어? 그 말에 딸아이는 입을 꾹 다물더군요. 솔직히 할 이야기가 없기는 했을 겁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게 거의 한 달이 넘었는데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아버지가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까지 들어놓고는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다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서야 혹시나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며 온 거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해. 여기서 니놈들의 말을 다 들은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내가 너무한지, 니들이 너무한지. 남편의 말에 딸아이와 아들아이가 그 장례식장 주변을 한번 쓱 하고 훑어보더군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딸과 아들을 혐오하는 듯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이고, 저 막대 먹은 자식들 저거. 자식 새끼들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니까. 저게 폐륜이지 다른 게 폐륜이 아니라. 여기 아버지가 애들한테 좀 잘했냐고. 그거 감사하다고 여기지 못할 망정. 자기들한테 재산 안 준다고 아버지 장례식장에 불을 지른다고 해? 아이고, 저 찢어 죽여도 모자랄로. 모두 수군거리며 아들과 딸아이의 욕을 하고 있었거든요. 딸아이는 그 사실을 깨닫고는 기가 조금 죽은 듯 보였지만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제 속으로 나왔지만 저런 애였던가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180억 있는 건 진짜고요? 있어도 너희들한테는 한 푼도 못 준다. 내 변호사랑 너희들한테 단 이런 한 장도 가는 게 싫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말 이러실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너희들한테는 못 줘. 그리고 죽을 때까지 너희들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 당장 나가. 썩 꺼져. 딸아이는 움찔거리며 눈치를 받고 아들은 여전히 남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참, 돈이라는 게 뭔지 사람의 밑바닥을 그렇게 보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화가 나는 걸 넘어 슬픈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부모한테 자식들은 그래도 되고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으니까 썩 꺼져.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건 저도 처음 봤거든요. 저도 저지만 딸아이가 특히 많이 놀랬던 것 같더라고요. 주섬주섬 짐을 챙기더니 저와 남편을 한번 쳐다보고는 서둘러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아마 그곳에 온 친인척들이 소곤거리며 욕을 하는 걸 다 듣기도 했을 테고 말이죠. 두고 보세요. 아들은 끝까지 지지 않겠다는 듯 눈을 부라리다가 나갔습니다. 그런 아들의 뒤로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네 놈한테는 안 준다. 절대. 하는 소리가 말이죠. 그렇게 아이들 둘이 사라진 그 자리를 남편이 한동안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에서 대단히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마 저와 비슷한 감정이지 않았을까요? 마냥 화가 난다기보다 슬프고 허망하고 뭐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을 겁니다. 남편의 그런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저였으니까요.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오. 남편은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저에게 그렇게 말하더군요. 제가 멍한 얼굴로 남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때까지 멍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죽었다고 했다가 자식들이 우르르 소리를 지르고 재산을 달라는 둥 하는 짓을 하는 걸 봤다가 갑자기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걸어 들어왔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데 말입니다. 당신이 미리 알면 반대를 할 것 같기도 했고 또 애들이 중간에 눈치를 채지 않을까 걱정이 됐어. 그래서 말 못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놀란 거 보니 내가 많이 미안하네. 남편이 저를 향해 하는 말을 듣자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살아있는 게 맞구나 하는 실감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는 저를 남편이 가만히 안아서 달래줬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현실감이 너무 없어서 꿈인지 생시인지 했던 것 같아요. 자식 새끼들 아무리 정성 들여 키워봐야 소용없다지만
나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 남편이 씁쓸한 듯 한숨을 쉬더군요. 생각만 하는 거랑 눈앞에서 보는 건 또 다르잖아요. 자식들이 저희를 저희만큼 생각하지 않고 돈으로 여긴다는 것. 남편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눈으로 보고 듣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우리 둘이 잘 삽시다. 자식 새끼들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다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여태 그것들한테 잘해준 게 아까워서 그렇지. 그건 우리 업보다 여기면서 삽시다. 그런 인간들로 키운 우리 죄도 있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큰 거에는 저희 잘못도 없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대로 키우지 않아서 제대로 된 어른이 되지 못했으니 그간 해줬던 것들은 그에 대한 값이라고 생각하고 잊자고 말입니다. 한 푼도 물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차하면 오늘 증거들도 다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염려하시지 않아도 대개 제가 깔끔하게 다 정리하겠습니다. 고맙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변호사도 그날 저희 자식 새끼들을 보면서 속으로 많이 분노했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절대 그런 자식들에게는 돈 한 푼 줘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어르신들이 나중에는 결국 마음이 약해지시더라도 저와 제 남편 보고는 절대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 찾아온 친인척들에게는 너무 미안했어요. 먼 걸음을 한 거잖아요. 아무 일이 없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말입니다. 살아있는 게 백배천배 다행한 일이지. 우리가 먼 걸음한 게 뭐가 중요한가. 그리고 그놈의 자식들 절대 용서하지 마. 알겠지? 어느 날 용서했다는 소문이 들리면 우리가 먼저 찾아와서 뜯어말릴 것세. 알겠지?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편을 들어줘서 고맙다기보다 저들이 보기에도 자식 새끼들이 얼마나 못났으면 하는 마음에 어딘가 가슴에 돌덩이가 얹은 듯 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 아무리 연을 끝내 이제는 안 보내 해도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그런 마음마저 하나도 안 들 수는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마음마저 갖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저희 두 부부는 아들과 딸을 용서할 생각이 정말이지 눈꼽만큼도 없었으니까요. 당연히 그럴 걸로 생각했지만 아들아이는 딸아이와 같이 저희 부부를 소송하겠다, 뭐 하겠다 하면서 난리를 쳐댔습니다. 자식이 받아야 할 유산이라는 게 존재를 하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여기저기 아무리 상담받아봐도 뾰족한 방법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자 그 다음에는 찾아와서 진상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기면 줄 걸로 생각했나 보죠. 주세요. 이게 네 거냐? 그리고 자꾸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 한 번 더 찾아오면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둬. 아버지, 어쩜 이렇게 독하세요? 어지간하면 그냥 자식들 주겠구만. 니들이 내 자식들이냐? 자식들이 맞아. 어찌되었든 낳아 놓으셨으면 자식이 맞죠. 그래,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시집 장가까지 다 보내주고 그랬으면 됐지. 자식 노릇도 못하고 배륜아들이 하는 짓만 하면서 어디서 그렇게 뻔뻔하게 또 재산을 담을래? 니들 줄 건 주고도 없다. 없어. 하지만 남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왔고 결국은 신고까지 들어가고 나서야 한동안 잠잠해졌어요. 아들도 딸도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를 게 있는 아이들이라 소문이 나는 걸 조금은 무서워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포기를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정말이지 포기가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180억이 넘는 돈이라는 걸 이미 알았으니 걔들 처지에서는 더더욱 그랬을 거라고 말이죠. 이번에는 손주들과 며느리와 사위까지 앞세워 데리고 와서는 울며 비는 방법으로 작전을 바꾼 듯 했습니다. 아버님, 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아시잖아요. 이 사람 철 없는 거 너그럽게 봐주세요. 네?
저희도 무심했던 거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애들 데리고 자주 찾아뵐게요. 사실 제 자식들 이야기만 해서 그렇지 며느리나 사위들도 잘한 건 하나 없었거든요. 그 전에는 어머님, 아버님 하면서 따르다가 남편 사업이 힘들어지면서부터는 저희 부부를 바라보는 눈빛 자체도 달라졌었고 인사도 하지 않고 나중에는 찾아오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도 다 가식으로 보이고 들리기는 했습니다.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인 듯 했고 말이죠. 이미 사회적으로 자리도 잡았고 잘 먹고 잘 사는 애들이 이러는 거 추잡하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말거라. 몇 번을 말해야 하니 나는 이 돈 아무도 안 줄 거라고. 그들은 한 번에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찾아와서 읍소 아닌 읍소를 했지만 남편이 돌아설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자 나중에는 태도를 바꾸더군요. 대체 그 큰 재산을 다 품에 끼고 뭐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 늙어서 욕심 많은 것만큼 추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에게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추하다 한들 부모가 돈 없는 줄 알고 연락 한 번 없고 돌아가신다는 말에도 한 번 찾아와 보이지도 않고 돈 안 주면 장례식장에 불 지를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던 네 남편만 하겠냐? 어? 나는 그런 자식 없는 셈 치고 버렸으니까 이제 너도 그만 찾아와. 어머니 자식이잖아요. 아니라니까 이제. 그리고 이만큼 먹이고 키워놨으면 이제 우리 할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너도 더 이상 찾아오지 말거라. 너도 네 남편이 지 부모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소문나면 고개 못 들고 다니지 않겠니? 제 그 말에 며느리가 사색이 되더군요. 며느리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교수였어요. 만약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소문이 나면 정교수가 되기도 힘들어질 뿐더러 본인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다 보니 제 그 말에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니들이 안 찾아오면 우리도 아무 짓 안 한다. 찾아와서 이러는 게 대체 누구인데 우리 탓을 해. 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니네 학교에 내가 1인 시위라도 하러 갈 테니 어디 한 번만 더 찾아와 봐라. 그 이후로 며느리는 잠잠해지기는 했습니다. 아들은 그래도 포기를 하지 못하고 가끔 집 앞을 서성거리거나 문자를 해오기는 했지만 엄청나게 진상짓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사위는 조금 끈질기기는 했습니다. 다 달라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달라는 거예요. 저희가 무슨 수십억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만 주시면 만족하고 물러날 텐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그 조금도 너희들한테 줄 생각이 없다니까. 아버님도 저희가 이렇게 계속 찾아오는 거 귀찮으시잖아요. 돈도 많으시면서 그냥 좀 주고 치우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서 썩어도 내가 길거리에 버리는 한이 있어도 니들은 안 줄 거라는 말을 왜 못 알아들어? 어? 이러면 말년에 후회하세요. 그래도 자식이 있는 거랑 없는 건 다른데 말년에 자식들 보면서 사셔야죠. 그 말에는 저도 웃겨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자네, 우리가 그동안 자식이 있이 살았나? 제 그 말에 사위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 말이 어이가 없기는 했을 거예요. 언제 한번 먼저 연락을 하기를 했나? 찾아오기를 했나?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나서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했으면서 말년에 자식 없이 외로울 거라니 정말 지나가던 개도 웃을 말 아닌가요? 하지만 그놈의 돈이 뭔지 사위는 그러고 나서도 한동안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포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사위나 딸아이는 그래도 자식인데 언젠가 조금은 물려주시겠지.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정말로 단 한 푼도 물려줄 생각이 없는데 말이죠. 사실 이런 이야기를 어디다 밖에 하기 상당히 부끄럽고 민망하고 뭐 그런 마음은 아직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와 남편의 허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잘못 키웠으니 그런 자식들로 큰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만천하에 많은 사람이 듣는 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저희 부부의 마음도 한번 다잡고 그리고 자식을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걸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요즘 자식들 참 귀하게 크잖아요. 고생시키려 하지 않고 좋은 것만 먹이고 입히고 보여주고 꽁꽁 싸매서 말이죠. 저도 제 자식을 그렇게 키워봐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너무 그렇게 키우면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사람 소중한 줄도 모르게 되는 것 같네. 우리가 참 잘못했어. 남편의 말이 다 맞아요. 너무 자식에게 맞춰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품 안에 가둬놓고 키웠더니 다른 사람 소중한 걸 모르는 건 그렇다 쳐도 부모까지 소중한 걸 모르더군요. 그리고 부모는 당연히 자식을 위해서 다 해줘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사실 그게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자식들 본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크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할머니, 왜 할머니는 나 이거 안 사줘? 그러니까 할머니 미워. 엄마는 사달라고 하면 다 사주는데. 예전에 손주들도 참 버릇이 없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말만 하면 다 나오는 줄 알고 말입니다. 제가 자기들 엄마 아빠를 그렇게 키웠으니 할 말이 없었지만요. 아무튼 그런 부모 밑에서 크면 또다시 그런 자식들이 나오고 결국은 다 돌려받게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사람이 소중한 건 알게 키워야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조용하지만 아마 며느리나 아들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돈하던 애들인데 지들 아버지한테 180억이나 되는 돈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쉽사리 포기를 하겠어요. 그럴 애들이 아니라는 건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예 지금 다 기부를 해버리는 것도 방법인 것 같은데. 나도 그걸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러면 그것들이 거기에 진상짓을 할까 봐서 고민 중이야.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또 그렇더라고요. 인간답지 않게 큰 애들이라 어디서 무슨 짓을 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디서 듣기로는 부모가 기부한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하는 자식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고 말이죠. 저희는 저희 부부의 자식들만 그렇게 막대 먹은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주변에서 위로해주는 이야기로 세상에는 정말 엄청난 자식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해주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더더욱 마음이 슬퍼지고 무거워졌던 것 같아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싶고 말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부모와 자식 간의 정, 이런 게 너무 당연히 존재하는 거였는데 말이죠. 지금은 다들 주고받는 걸 바라고요. 생각해보면 요즘은 모든 관계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웃과도 친하게 지냈지만 요즘은 주위의 이웃이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연애하고 결혼할 때도 서로 조건 다 맞춰가면서 하나도 손해를 보려 하지 않고 말이죠. 사실 그렇게 조건 다 맞춰가며 한 결혼에서 정말 서로를 위하는 진실한 마음이 피어날 수 있는지도 사실 조금 모르겠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가정 환경에서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바르게 자랄 수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아이들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각박한 시대에 태어난 것 같아요. 한때는 저도 그림 같은 집에서 자식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들을 아끼고 정원에서는 손주들이 뛰어노는 뭐 그런 노년을 상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말이지 꿈과 같은 일이 되었지만요. 완전히 자식들을 마음속에서 놓는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제가 낳아서 기른 아이들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떠올리며 화가 나는 감정보다는 슬픈 감정이 먼저 드는 거겠죠. 분명 행복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크는 걸 보면서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했던 시절 말입니다. 이미 다 지난 일, 돌이켜 곱씹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그 시절을 떠올리는 것까지 하지 않지는 않으려고요. 그때 행복했던 건 진짜였으니까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그 시절이 가짜인 건 아니잖아요.
아마 많은 분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분노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겠지만 크게든 작게든 공감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런 일을 겪고 주변에 푸념을 하니 생각보다 막대먹은 자식 새끼들이 많더라고요. 부모 소중한 줄 고마운 줄 모르는 자식들 말입니다. 그냥 그런 분들에게 작게나마 제 이야기가 위로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조금 속이 시원해졌으면 하는 마음도 말입니다. 그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거니까요. 이제 그만 이야기를 줄여야겠네요. 구구절절 말이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만큼 제 안에 한이 많아서 그런 거겠죠. 만약 어디선가 그것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꼭 알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는 진심으로 너희들과 연을 끊고 싶어 한다는 것까지 말입니다.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이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을 듣다 보면 세상만사 이런 일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힌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게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서러운 일이고 아내도 저도 정신까지 망가져 지금도 가까스로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늙은이의 사연이라 지루하실 수도 있고 듣다 중간에 나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도 사연을 보내 응어리 한번 풀어보려 하니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정말 아들 두 놈만 철석같이 보고 살아왔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안 예쁘겠냐면은 저와 아내는 꽤 오랜 노력 끝에 두 아들을 얻을 수 있어서 그런지 그 애정이 남달랐어요. 좋은 거 있으면 설사 온 가족이 나눠 먹을 수 있다고 해도 무조건 아들한테만 넘겨줬고 아들이 뭘 해달라고 하면 진짜 어지간히 무리가 가지 않는 이상은 농사일을 더해서라도 어떻게든 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나마 다행히도 저와 아내가 오래도록 힘겹게 일해 자가로 매매한 집이 있었기에 아무리 돈이 없어도 추운 겨울날 갑자기 밖으로 내쫓길 일은 없었다는 게 위안이라면 위안이었죠. 두 아이들은 그렇게 그럭저럭 남들과 비슷하게 학교를 나오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평범한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원래 부모 마음이라는 게 자식이 연애하고 결혼할 때 그래도 자식보다 더 나은 환경에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저와 아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민아, 동호야, 나중에 결혼하고 싶은 여자친구를 만날 때는 무조건 너랑 환경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곤 했죠. 큰아들, 작은아들 모두 적당한 대학을 졸업해서 자기 밥벌이를 할 만큼은 성장했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회사를 다니지 않고 바로 자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생각지 못하게 성공해서 어지간한 직장인들보다 큰 돈을 벌었죠. 가끔씩 저희에게 용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힘들게 키운 두 아들이 자기 몫을 하면서 사는 것만으로도 저와 아내는 여한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작은 아들이 32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면서 저희에게 인사를 시키고 싶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동안 여자친구를 사귀는 거는 눈치껏 알고 있었지만 결혼 이야기는 영 꺼내지 않아서 내심 더 늦게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빨라서 기쁜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결혼할 사람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 너무 좋은 소식이구나. 이번 주말에 네 엄마랑 내가 한상 거하게 차려놓을 테니까 데리고 오너라. 아내는 한껏 들떠 이것저것 요리를 정성스레 준비했고 저도 흡족한 마음으로 주말만을 기다렸습니다. 만나보니 둘째 아들의 여자친구는 아들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갑내기 직원이었습니다. 집안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만났을 때 첫인상이 좋아서 둘째 아들과 딱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도 둘째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 저희로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었죠. 그 길로 상견례도 빠르게 끝마치고 둘째 아들은 결혼식 후 신혼집을 구해 자기들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이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니까 자연스레 첫째 아이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첫째야,
너는 요즘 만나는 여자 없냐? 없어요, 아버지. 사실 아버지, 저는 정말 맞는 여자가 아니면 독신으로 살고 싶어요. 독신? 아니, 네가 뭐 부족하다고 독신으로 산다 하냐, 이놈아. 죄송해요, 아버지. 근데 저는 정말 결혼에 대한 생각이 딱히 없어요.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은근슬쩍 물어봐도 아들은 만나는 사람 없다면서 정말 특별한 여자가 아니면 독신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첫째 아들 나이가 34이었기에 저나 아내는 나중에 혹시나 들어올 며느리가 건강한 애를 낳기 위해서라도 아들이 하루빨리 결혼했으면 했지만 본인이 그렇게도 입장이 확고하니 저희로선 더 해줄 말이 없었어요.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에게 맞는 짝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수밖에요. 저희 아내는 당시 다니는 교회가 있었는데 얼마나 간절했는지 교회에 갈 때마다 그렇게 아들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제 40줄에 가까워지는 나이가 되어 있었죠. 첫째가 결혼하기를 바랐다고는 하더라도 그쯤 되니 저희도 자연스레 포기하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첫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어머니 아버지, 혹시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왜 그러냐? 오려고? 바쁠 텐데 오지 않아도 된다. 아, 그게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께 소개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소개? 저는 깜짝 놀랐죠. 이 녀석이 38살이 되어서야 이 녀석이 며느리 될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저희가 가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들 녀석이 젊었을 때야 이것저것 며느리 될 사람 조건 따져본다지만 벌써 38이나 먹었고 사업해서 돈은 어느 정도 번다고 해도 그거 말고는 썩 잘난 구석 없는 아들이었는걸요. 일단 이 녀석이랑 결혼 생각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는 감지덕지였습니다. 저희는 둘째 며느리를 기다렸을 때보다 더 긴장된 마음으로 첫째 며느리가 될 아이를 기다렸죠. 지금 말하면 솔직히 전 첫째 며느리가 변변찮은 여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딱히 며느리를 욕하는 게 아니라 나이도 있고 무뚝뚝하고 말 수 없는 제 아들을 봤을 때 아주 좋은 사람은 못 만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아들이 데려온 여자는 무려 6살이나 어리면서도 꽤나 똑부러지고 심성이 착해 보였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강미 씨가 어머님이 감을 좋아한다고 하셔서 사왔어요. 아이고, 고맙구나. 여기까지 들고 오느라 무거웠을 텐데. 잘 먹으마. 저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며느리는 예의도 무척 발랐고 행동 하나에도 싹싹함이 묻어나왔습니다. 사근거리는 성격에 말투도 고우니 제 입에서도 아내 입에서도 미소가 떠나질 않았죠. 둘이 얼른 결혼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왜 이런 여자애가 우리 아들 같은 놈을 만났는지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아들놈이 돈을 잘 버니까 그것 때문에 결혼하자고 한 건가 싶기도 했죠. 그러나 며느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볼수록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은 인정해야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아들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저와 아내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흠잡을 데 없이 깍듯하고 못내 귀찮고 번거로울 법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며 저희를 시부모로서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아들, 너는 정말 며느리 하나는 잘 만났다. 남을 칭찬하는데 인색한 아내가 첫째 아들만 보면 온 입이 마르도록 며느리 칭찬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첫째 며느리를 잃을 뻔한 일이었죠. 당시 정말 아찔했는데요. 차를 한 잔 마시고 있던 중 첫째와 며느리께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첫째는 거의 반 죽어가는 목소리로 사장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많은 금액을 투자했던 사업이 망했고 직원들 월급도 몇 달 밀린 처지가 되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쩐지 첫째가 무리하게 자금을 투자해 사업을 불린다 했더니 이런 일이 터지고 만 것이죠. 아버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저도 이 사람도요. 첫째는 세상을 다 잃은 듯 했습니다. 허나 당시 전 아들 녀석 걱정도 했지만 왜인지 며느리 걱정이 더 되더라고요. 아들 놈이야 어떻게든 그럭저럭 살아나가겠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망한 지압이 따라 사는 게 쉽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을 겪었는데 첫째 며느리는 아주 똑부러지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제가 생활비에서 따로 저축해놓은 돈도 있고 당장 쫓겨날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님, 아버님. 그렇게 현명한데 시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뭐라도 안 도와주겠습니까? 마침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2층 주택이어서 며느리와 아들 녀석한테 너희 걔나 돈 쓰지 말고 꼬박꼬박 모아라. 새로 신혼집 차릴 때까지는 이 애미애비랑 같이 살자. 라며 1층은 저와 아내가, 2층은 첫째 아들 부부가 살기로 하였습니다. 며느리는 거듭 감사 인사를 하면서 집안일은 자기가 도맡아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사실 며느리에게 그런 것까지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마침 아내가 젊었을 적에 고생을 한 탓에 무릎 관절이 많이 닳아 꾸준하게 병원을 다녀야 했고 저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냥 거동하는 것도 많이 불편해서 내신 며느리가 그렇게 일을 도와준다니까 기껍기 그지없었습니다. 실제로 2층에 첫째 아들 녀석 부부가 살게 된 뒤로 저와 아내가 살기가 너무 편해졌습니다. 청소, 요리, 빨래까지 모두 며느리가 담당했고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냐면서 아내가 아픈 몸 일으켜 뭐라도 도우려고 하면 아유 어머님 아프신데 괜히 움직이지 마세요. 저 혼자 해도 충분하니까 쉬고 계시면 제가 밥 차리고 가져다 드릴게요. 일할 것도 많이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니. 혹시 입 심심하시면 과일이라도 깎아드릴까요? 라며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그쯤 되니 아무리 핏줄을 타고난 아들이라고 해도 무뚝뚝하고 영 살가운 맛이 없는 첫째 아들보다는 착하고 시부모 잘못일 줄 아는 며느리가 더 정이 가더군요. 첫째 아들이 복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저나 아내가 복이 있는 건지 몰라도 어떻게 세상에 저런 착한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왔는지 참 운도 좋은 것 같다고 생각했죠. 처음 아들이 며느리를 결혼하겠다고 데려왔을 때도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정말 우리 아들한테 무슨 매력이 있어서 저런 여자가 따라왔는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저희들끼리만 있을 때 종종 이런 얘기를 나누곤 했죠. 여보, 우리가 며느리 복은 진짜 있나 봐요. 그러게 말이야. 첫째는 결혼도 못할 줄 알았는데 늦게 데려온 아이가 저리 참하니 다 이유가 있었나 보네. 그렇게 며느리 수발을 받으며 여느 때와 같이 지내오고 있었어요. 저와 아내는 며느리가 깎아준 수박을 먹으며 거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그러자 남은 수박을 마저 깎아온 며느리가 저희 옆에 앉아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수박을 먹더니 문득 생각이 났다는 듯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버님, 이 집이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단가요? 그래, 내 명의다만. 제가 전에 부동산 쪽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했는데 보니까 미리 증여를 받으면 세금을 확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집 강민 씨한테 물려주실 거면 더 시간 안 끌고 지금 증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 증여를 하라고? 네, 원래 집 물려받으면 세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시기만 좀 당기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하게 나가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해도 훨씬 이득이잖아요. 저나 아내야 나이 먹은 노인네들이라 그런 거 잘 모른다지만 며느리는 젊으니까 저희보다는 훨씬 그런 쪽에 대해서 빠삭하게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듣고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말에 잠시 혹했으니까요. 실제로 며느리 말대로 나중에 죽으면 집은 첫째 아들한테 물려줄 생각이었기에 잠깐 고민을 하기는 했었지만 평생 일해서 저와 아내의 것으로 모은 재산이라고는 이 집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집을 넘겨줘야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그래서 생각해보겠다고 둘러대며 말을 끝냈습니다. 며느리도 알겠다면서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길래 며느리도 잘 이해를 했구나 싶어서 다시 예전처럼 지내는데 꼭 한 달에 한두 번은 저희 집과 관련된 이야기를 은근슬쩍 꺼내더라고요. 저희한테 직접 이야기하기도 했고 가끔은 혼잣말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강민 씨가 물려받을 때 세금 많이 내게 되면 어떡하지? 아버님, 어머님, 아무리 생각해도 증여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만약에 나중에 아버님이랑 어머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나서 이 집을 강민 씨가 받게 되면 그때 나오는 세금이 진짜 어마어마하대요. 전에 강민 씨한테 집 주시는 게 맞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어차피 주실 거면 미리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재차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솔직히 아끼는 며느리 말이라고 하더라도 난감했습니다. 세금은 각오하고 있는 거고 그 세금에 해당하는 돈을 낸다고 이 집 자체가 값어치가 꽤 나가기 때문에 너랑 강민이 사는 데는 걱정이 없을 거다. 하고 못을 박아두긴 했지만 내심 한구석에 찝찝했습니다. 그리고 그 찝찝함은 며느리가 저와 아내를 극진히 보살필수록 더해갔죠. 정말 이것보다 더 잘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며느리는 저와 아내에게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내 정성껏 보살핌을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아들놈 사업 망한 것 때문에 자기들 생활비 쓸 것도 많이 없으면서 어떻게든 한 푼 두 푼 모아 저랑 아내 용돈을 주겠다시고 봉투를 쥐어주는 걸 보면 그까지 집 어차피 넘겨줄 건데 그냥 미리 줄까? 하는 생각도 문득문득 들었어요. 여보, 첫째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우리한테 잘하고 고생하는데 집 정도는 그냥 넘겨줘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나가서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세금 이야기를 할 정도면 꽤 아까운 돈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냥 겸사겸사 돈 아낄 겸 생각하고 명의 넘겨줘요. 아내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저는 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혹시나 싶어 아들놈한테 물어봤지만 어찌 그리 무뚝뚝한지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한 2주 정도 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냥 미리 아들한테 집을 넘겨주기로 결정을 했죠. 근데 예전에 보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각서를 쓰는 게 좋다던 게 생각이 나서 대신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각서라도 받아놓기로 했습니다. 뭐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이 워낙 흉흉한지라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고 했는데 아내는 아이고 무슨 각서까지 써요.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그래도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 아들과 첫째 며느리를 불러놓고서 말했습니다. 며느라가가 그렇게까지 빨리 물려주는 게 좋다고 하니 내 오늘 이 집을 강민이 명의로 양도할 건데 대신 이 각서는 써야 한다. 별 내용은 아니고 나랑 네 애미 죽을 때까지 부양할 거라는 내용이니까 대충 읽어보고 아래 서명하면 된다. 첫째와 며느리는 알았다면서 바로 각서에 서명을 했고 저는 바로 집명의를 아들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둘째 쪽 손주 중에 뇌병변을 앓고 있는 녀석이 있었는데 아픈 아들까지 키우느라 둘째가 워낙 고생을 하는지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첫째한테 내 이것까지 각서에 넣지 않았다만 동생도 힘들게 사니까 네가 장남으로서 많이 도와줘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뒤로 약 1년 정도까지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저와 아내를 열심히 챙겼고 아들도 그전에는 좀 무뚝뚝하다가 그래도 비싼 집 물려받아서 효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지 답지 않게 저와 아내를 먹으라며 갈비를 사다 주기도 하고 보약을 지어주기도 했죠. 평생 살가운 행동이라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아들이 그렇게 효도를 하니까 처음에는 좀 낯간지러웠지만 그래도 부모라 그런지 이런 모습을 볼 줄 알았으면 진즉 물려줄 걸 그랬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부터 아들과 며느리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네, 이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아픈 아내와 몸이 안 좋은 저를 위해서 며느리가 저희 입맛에 맞는 요리를 자주 해주곤 했는데 갑자기 기본적인 밥조차도 챙겨주지 않더라고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요. 아가, 요즘 많이 바쁘냐? 다름이 아니고 반찬이 먹을 게 없어서. 죄송해요 아버님, 요새 할 일이 많아서요. 이따 장 보러 갈게요. 그런데 저녁이 돼도 밥상에 밥과 김치만 올려져 있더라고요. 저는 조금 화가 나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라, 내가 아까 부탁한 거 혹시 잊었니? 아버님, 제가 요즘 재택근무를 하잖아요. 집에서 하는 일이어서 노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사실 꽤 일이 많아요. 제가 마트에 가려면 시간을 내야 하는 건데 그게 또 쉽지가 않네요. 앞으로 장 보시는 건 어머님, 아버님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알겠다. 며느리가 일 때문에 밥 차리기 힘들다는 말을 하는데 일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저도 아내도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 아내는 무릎이 안 좋아 외출이 조금 힘든 상황이었고 그땐 저도 몸을 조심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그렇게 나오니 직접 장을 보러 다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도 거기까진 괜찮았어요. 30분 거리의 마트였지만 뭐 저희가 먹는 밥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서 또 터지더라고요. 며느리의 외출이 어느 날부터인가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일 때문이라고 하면서 나가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놀다 오는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가 돌아올 때면 술 냄새가 진동하는데 마주치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며느리는 틈만 나면 일 때문이라며 외출을 하느라 기본적인 집안일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저지만 아내도 제대로 돌보지 않으니까 날이 갈수록 아내가 쇠약해졌고요. 끼니도 제대로 안 챙겨주는데 청소라고 제대로 하겠습니까? 온 집안이 먼지로 구석구석 뒤덮여도 자기네들 사는 공간만 열심히 청소하고 저와 아내가 있는 곳은 일체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아내가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청소를 하는 거를 억지로 말리고 제가 나서서 청소기 돌리고 물걸레질하고 그랬지만 저라고 몸이 건강한 것도 아니니 삭신이 쑤셔 미치겠더라고요. 분명 집을 넘겨주기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3번은 내려와서 대청소를 해줬고 매 끼니마다 이야기도 하기 전에 식사를 차려줬으며 때때로 간식까지 챙겨주던 게 며느리였습니다. 어느 날은 그걸 두고 보지 못해 조용히 아들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강민아, 며느라가가 솔직히 기본적인 집안일도 안 하니 네 엄마나 나나 조금 힘들구나. 밥은 그렇다 치고 청소도 예전과 달라도 너무 달라져 같은 사람인가 싶다. 아, 그러셨어요? 너는 모르고 있었니? 저도 알고 있었죠. 그래도 딱히 제가 뭘 할 부분이 아니라 얘기하진 않았어요. 시간도 없었고요. 제가 잘 얘기해 볼게요. 건성이긴 했지만 아들은 저희에게 며느리에게 잘 얘기해 보겠다며 위층으로 올라갔고 저는 아들을 믿으며 조금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며느리는 그대로였어요. 결국 저희가 또 며느리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적을 해줘도 고치는 건 잠시뿐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뭔가를 말하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좀 이야기하세요! 라며 버럭 소리를 지를 때도 있었죠. 그땐 너무 놀랐지만 일이 힘들어서 그러겠지. 잠깐 예민해서 그런 걸 거야. 하고 참아 넘어가는 것도 한두 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흰 결국 최대한 며느리를 배려해 주말에 며느리를 불렀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과일까지 깎아주면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라, 아들에게 들었다시피 우리가 나이가 있다 보니 모든 집안일을 다 할 수가 없단다. 다른 건 몰라도 네가 청소할 때 1층만 해줘도 참 고맙겠다. 네 일에 방해되거나 무리인 부탁은 일절하지 않을 테니 청소만 해다오. 그런데 죄송스러운 표정으로 알겠다고 말할 줄 며느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딘지 불만에 가득 차 있었죠. 그의 아내가 며느리의 얼굴을 살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얘야, 나도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우마. 장 보는 것도 우리가 하고 밥도 우리가 많이 차려 먹으마. 우리가 힘들 때만 도와다오.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좀 과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게 무슨 말이니?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강민 씨처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전 저희가 사는 공간만 청소하기에도 벅차요. 그런 건 어머님, 아버님이 그냥 하셨으면 해요. 솔직히 밥도 저흰 주로 외식해요. 집에서 안 차려 먹는 스타일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니 어쩔 수 없이 저도 밥을 해야 하고 차려야 하잖아요. 요즘은 밖에서 먹는 게 더 싸고 맛있어요, 어머니. 아버님도 전 그러시면 차라리 두 분이서 외식을 하고 오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쁜 사람 불러놓고 이래저래라 훈계하시는 것도 자꾸 들으니 조금 그렇네요. 며느리의 쏘아붙이는 말에 저희는 모두 얼어붙었어요. 저나 아내나 그 순간 드는 생각은 하나였죠. 며느리가 변했다는 거요. 제 앞에 앉아있던 며느리는 제가 명의를 바꿔주기 전 알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깨닫자 저도 급기야 너무 요리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도 하기 전에 며느리는 먼저 일어나선 자기 사는 층으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섭섭하고 허무했는지. 그동안 며느리가 저에게 잘해줬던 이유가 고작 이 명의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저희에게 며느리는 딸이나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생각하고 대해주었는데 철저히 이용당하고 배신당한 기분이었죠. 제가 무언가를 부탁할 때마다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며느라, 청소할 때 1층도 좀 부탁한다. 해드리긴 할 건데요. 아버님이랑 어머님도 좀 부지런해지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제가 청소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저희 집 며느리예요. 가정부 아니고. 가정부라니. 우리가 널 딸로 대했지 언제 널 가정부로 대했니. 예전부터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저 부려먹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하기 싫어서 이러는 건데 왜 문제 있어요? 제가 계속 두 분 뒤치다거리만 할 줄 알았어요? 처음엔 저흰 다른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달라진 며느리 모습에 저나 아내도 혼돈이 가득했습니다. 대체 왜 이러나 싶어서 붙잡고 달래보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달라며 사정사정도 했지만 며느리는 그럴수록 저희를 더 막대했죠. 그나마 청소랑 밥을 안 해주는 건 양반이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매달 주는 용돈까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끊어버리더라고요. 뭐 처음에는 사업이 또 휘청거려서 들어갈 돈이 많다 그러고 이제 애 낳을 생각이라 양육비 모아야 해가지고 생활비 못 준다 그러고 저든 아내든 일을 할 여력이 있었으면 저희가 스스로 벌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기들이 주는 생활비가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식으로 나오니 환장하겠더라고요. 말할 것도 없어 소가리만 끙끙하다가 가끔 친구가 집에 놀러오면 말하는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도 참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술에 잔뜩 취해 1층을 자기 집으로 착각하고 집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얼마나 욕설을 퍼붓던지 며느리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며느리의 욕설 중간에 저희 험담도 있었습니다. 바쁜 자기를 오라가라 한다, 자기를 무시한다와 같은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죠. 제가 첫째를 불러 겨우 며느리를 위로 올라가게 했지만 며느리는 다음날 자기가 뭔 말을 했는지 기억도 하지 못했죠. 그저 싸늘하게 굳은 저희의 얼굴을 보며 의아한 얼굴로 왜 그러냐 묻더군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죠. 며느리는 그 뒤에도 가끔 술을 마시고 저희 집을 찾아와 집안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주사를 부리곤 했습니다. 이게 시부모 앞에서 할 행동인지 아닌지 분간조차 못하는 며느리를 보며 아내와 전 통탄스런 한숨만 푹푹 뿜어댔죠. 제가 술 먹고 여기에 오지 말라고 해도 그때뿐이었지 그 버릇은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나중엔 그냥 저희가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건 말건 며느리가 술 먹고 들어올 것 같으면 알아서 문을 잠궜습니다. 며느리가 문 열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다가 제풀에 지칠 때까지 내버려뒀어요. 하지만 아직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생활비 문제였죠. 그건 해결해야 할 문제였어요. 저는 결국 아들 내외를 불렀습니다. 첫째야,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지만 너 키울 때 우리 먹는 거, 입는 거 아껴가며 널 키웠다. 모든 부모가 그렇겠지만 내 입보다 네 입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했어. 우리가 너에게 해준 만큼 바라는 게 아니야. 그저 우리는 여생을 너희와 행복하게 보내고 싶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러는 것이냐. 아버님, 전 나쁜 자식으로 만드니 좀 당황스럽네요. 저희 나름대로 할 도리 다 했습니다. 생활비 드릴 만큼 드렸고 이 사람이 어머님 아버님 밥도 가끔 차려드린다고 하던데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뭘 더 바라시는 거예요? 혹시 생활비 때문에 그러세요? 그건 저희가 충분히 이유를 설명드렸잖아요. 저희도 양육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얘들아, 우리도 너네한테 달라 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일할 수 있었다면 어디 가서든 했을 거다. 하지만 누가 우리 써주겠니? 우리 당장 생활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답답하네요. 어머니 아버지랑은 말이 안 통해요. 어쨌든 저희 못 줘요. 그렇게 알고 주세요. 주변 사람한테 돈을 꼬시든지 아니면 둘째한테 달라 하세요. 키운 자식한테 돈 달라고 사정하는 심정 상상이 가시나요? 아들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꾸라고 하고 죽어도 못 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정말인지 참담했어요.
그날은 술 기운이 없으면 잠도 못 자겠더라고요. 침대에 누우면 아들이 내리꽂은 비수 같은 말들이 생각나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소주 반잔에 취해 쓰러져 잠이 들었네요. 게다가 며느리만 그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 녀석도 생활비 사건 이후엔 은근히 저희가 집에서 나갔으면 하는지 둘째네 집에 안 놀러가요? 라며 계속 난리를 치더라고요. 대놓고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은근히 사람을 돋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둘째한테 전화를 걸어서 며칠만 묵어도 되냐고 묻고 허락을 받은 뒤 아픈 아내를 데리고 둘째네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첫째 녀석이 저희가 둘째네 가자마자 갑자기 통장으로 100만 원을 입금해주더니 이왕 올라간 거 조금 오래 쉬다 오라면서 바로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말투만 협박이 아니었지 내용은 거짓 협박이나 다름없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도 아내도 확연하게 변해버린 첫째 녀석과 며느리 때문에 속이 많이 끊고 있던 상황이었고 둘째도 이왕 온 거 손주들 많이 보고 가라며 오래 묵어도 괜찮다고 해서 그냥 아예 요양 온 기분으로 한 2주가량을 둘째네 있기로 했죠. 그런데 눈치 빠른 둘째가 저와 아내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채곤 무슨 일이 있냐 묻더군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혹시 형 문제예요? 형이 무슨 사고라도 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형수님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표정이 안 좋으시니 저희가 다 신경 쓰여요.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쉽사리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걸 말했다간 형제간의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을 것 같았고 둘째 성격에 가만히 있을 것 같지도 않았죠. 그래서 몸이 아프다는 말로 둘러대곤 서둘러 잠자리에 들었어요. 둘째네에서 지내는 동안 어찌나 서러움이 올라오던지 이상하게도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 아들에 대한 섭섭함, 이 모든 것들이 올라와 저를 짓눌렀죠. 가슴이 아픈 건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아내는 무릎이 다 아픈 것 같다며 매일같이 통증을 호소했고 가끔은 멍하니 저랑 손을 잡고 산책로를 걷다가 사는 게 허무하단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섭섭해 맙시다. 그럴 때 저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 가만히 아내의 목에 두른 목도리를 더 감싸주어 마음을 위로했죠. 그래도 저희 기분이 많이 안 좋아 보였는지 둘째네는 최선을 다해 저희에게 잘해주려고 했고 손주와 함께 꽃구경을 하며 애써 기분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곧 터졌습니다. 우리 오늘 집에 돌아갈 거다. 가기 전에 아들한테 연락을 했지만 이상하게 답장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알아서 확인하겠거니 싶어서 버스를 끊고 다시 살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근래 둘째 집에 있을 때는 영 편해 보이더니 아내는 다시 첫째 녀석과 며느리를 봐야 한다는 생각에 심란한지 집이 다 와가니까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어서 돌아가면 우리 제대로 이야기해서 애들 정신 좀 차리게 하자 라며 다독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눌렀죠. 근데 분명 맞는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새 내가 노망이 났나 싶어서 아내한테 여보, 나 비밀번호 잊어먹은 것 같은데 당신이 좀 열어줘요 하며 아내에게 맡겼지만 아내 역시 문을 못 열었어요. 분명 비밀번호 맞게 눌렀는데 이상하네. 몇 번을 시도해도 소용이 없었죠. 저는 첫째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수십 번을 울려도 받지를 않고 며느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어서 열쇠 수리공이라도 불러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인기척이 느껴지길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대문을 넘어서 현관 쪽으로 오더라고요.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그쪽도 엄청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한데 누구세요? 여기 집주인인데 혹시 저희 아들이랑 아는 사이신가요? 아드님이요? 여기 2층 사시는 분 말씀하시는 건가? 저는 여기 세입자거든요. 세입자요? 2층에서 같이 사시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 1층에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들이랑 며느리가 저희 부부가 둘째 아들 내에서 살고 있을 때 저희 짐을 다 빼놓고 1층에 세를 받은 거더라고요.
일부러 좀 저렴한 가격에 내놔서 사람이 빨리 차게 해서 아예 저희가 못 들어오게 한 뒤 비밀번호까지 바꿔둔 것이었습니다. 바람도 차서 뼈가 시린데 졸지에 집 없이 덩그러니 쫓겨나 버리니 어안이 벙벙하고 나중에 가서는 비참하고 서러웠습니다. 일단 돈 주고 집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기에 저와 아내는 몸을 녹일 겸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결국 둘째 녀석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희 형이 우리가 너네 집 간 사이에 1층 짐을 아예 빼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줬단다. 우리 어쩌면 좋으니. 뭐라고요? 일단 어머니 아버지 여기로 오세요. 둘째가 너무 놀라면서 일단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길래 아내를 부축해서 다시 버스를 타고 둘째 녀석 집으로 갔습니다. 둘째는 저희에게 자초지종을 자세히 듣더니 화를 내면서 자기가 형한테 전화를 걸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둘째가 방에 들어가서 전화를 한지라 뭐라고 하는지는 잘못 들었는데 꽥꽥 소리를 지르는 거로 봐서 얘기가 잘 안 통한 것 같습니다. 아내는 눈물만 펑펑 흘리고 저나 둘째는 대체 어떻게 해야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는데 문득 처음 첫째 녀석한테 집을 넘겨줄 때 각서를 썼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혹시 몰라서 각서는 늘 제 지갑 안에 넣어뒀기에 그걸 꺼내서 둘째한테 보여주며 이거 가지고 법적 대응하면 되려나? 하고 물었더니 둘째가 불효자 소송이라는 게 있다면서 자기 친구가 변호사 사무실하고 있으니까 한번 가서 상담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가서 물어보니 각서는 증거자료로 충분하고 현재 집에서 무통보로 쫓겨난 것 또한 각서를 어기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소송하면 저희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는 아들 녀석한테 전화도 안 걸고 바로 둘째가 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부터 걸었죠. 솔직히 처음엔 그래도 될까 싶었지만 둘째가 제게 그래야 한다고 밀어붙였고 저도 아내도 그리하기로 결정했죠. 첫째는 그때서야 위기감을 느꼈는지 자기도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한편으로는 저한테 연락하긴 했지만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기도 했고 자식이라도 첫째를 용서해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다행히 오랜 시간 동안 법적으로 실랑이를 한 끝에 결국 저희는 집을 돌려받을 수 있었죠. 웃긴 건 첫째 며느리가 울면서 저희를 찾아온 겁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잠시 정신이 나갔나 봐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네, 아버님, 모두 저희 잘못입니다. 사는 게 힘들어서 그만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평생 효도하고 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아버지. 가라.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도 없다. 며느리 너도 울 거 없고 인과응보야. 아들 녀석이 무릎 꿇고 싹싹 빌고 며느리도 울면서 계속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저흰 문을 세차게 닫으며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나쁘지 않게 키워왔다고 자부했는데 자식 농사가 이렇게 망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정말 인생 뭐 없다는 걸 여든이 다 돼서 느낍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사실 아내와 하루 종일 울적한 기분에 뭐래도 재미지가 않고 사는 게 그냥 힘이 들 뿐입니다. 얼른 갔으면 싶기도 하고 둘째를 생각하면 그런 마음 먹고 싶지 않지만 제가 워낙 힘이 부치네 마음에 여유가 없네요. 그래도 둘째는 그날 이후로 제가 많이 걱정됐는지 요즘은 손주를 데리고 저희 집에 들리곤 합니다. 많이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 일보다 아버지, 어머니가 우선이라며 저를 찾아오는 둘째 덕분에 조금은 첫째 일을 마음에서 지워가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만 봤던 일이 제게 일어난 줄도 몰랐는데 참 노년에 이런 일을 겪으니 정신이 망가져가는 걸 느낍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재산은 자식에게 절대 먼저 물려주시지 마세요. 그리고 슬픈 사실이지만 자식이라도 너무 다 믿지는 마세요.
지금까지 지루하셨을 늙은이의 회왕 가득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